전반부에 이어서 리뷰 후반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는 미디어를 통해 매일 접함으로 일반인들이 통계에 친숙해지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여론조사는 결코 쉽지 않은데 모집단을 올바로 대표하는 표본을 찾아 연락하는 것과 응답자들의 생각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답변을 끌어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설문조사의 경우는 강한 호불호를 가진 사람들의 의견만 반영될 가능성이 커서 전체 여론을 대표하기가 어렵습니다. 편향되지 않는 표본을 얻기 위해서 표본 선정은 무작위 추출을 거치면서도 전체 모집단의 연령과 성별 구성과 비슷해지도록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응답률이 낮다면 선택 편향을 의심해 볼 만하며 조사원이 하루 중 각기 다른 시간에 여러 번 전화를 걸며 응답을 받을 때까지 같은 번호에 대해 10번 이상 전화 연결을 시도해야 합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는 질문을 받는 방식에 매우 민감합니다. 찬성 반대 질문의 경우 대안이 제시되는지 여부에 따라 응답률이 변화하고 소위 먹히는 말이 응답률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치가들은 중립적이지 않은 용어를 선택해 유권자의 응답을 조작하려 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응답자들은 질문이 부끄럽거나 민감한 경우에 진실을 숨기기 때문에 의견 표명을 꺼릴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만일 하는 분이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이란 표현처럼 넌지시 질문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론 투표하지 않으면서도 투표하겠다는 답변이 나타나기도 하므로 지난 선거에서 투표했는지 묻는 점검 문항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회귀분석 방법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회귀분석은 다른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변수와 결과 사이의 연관관계를 가장 근접한 선형관계로 제시하는 통계 방법론입니다. 관찰각과 회귀선 사이의 수직거리를 의미하는 잔차의 제곱의 합을 최소화하는 최소제곱법을 사용해 회귀선이 구해지는데요. 잔차를 제곱함으로 특이값의 유무가 회귀선 도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회귀선의 기울기인 회귀계수의 3대 속성은 플러스 마이너스 등 부호와 계수의 크기 그리고 통계적 유의성입니다. 회귀 분석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첫 번째 함정은 통계적 추론의 결과는 분석에 사용된 표본과 비슷한 집단에서만 유효하므로 분석용 데이터의 범위를 벗어난 추정은 경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성인 표본을 가지고 도출한 회귀 모형을 유아 몸무게 예측에 사용하면 음수값이 제시됩니다. 또 다른 함정은 데이터 마이닝 문제인데요. 이론적 근거도 없이 20개 이상의 수많은 설명 변수를 회귀 모형에 던져 넣으면 한두 개 정도는 우연히 5%의 유의성 검증을 통과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분석 남용을 데이터 마이닝 문제라 부르는데 특히 출판 편향과 결합되어 사실을 왜곡할 위험이 큽니다. 다음으로 회귀 분석은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만을 제시할 뿐이며 이는 인과관계와는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A와 B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해서 A가 B의 원인이 아니라 역으로 B가 A의 원인일 수도 있고 또는 인과관계가 양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즉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방향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상관관계와 인과관계가 다른 가장 많은 경우는 변수 누락 편향이 발생할 때입니다. 회귀식에 포함된 변수가 누락된 변수의 효과를 획득하게 되어 영향력의 추정이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령자들이 많이 즐기는 골프의 경우 나이 변수를 누락하고 골프와 심장병 간의 회귀 분석을 수행하면 골프가 나이의 효과를 획득해 심장병 발병률을 높인다는 결과가 도출됩니다. 이 경우 나이 변수를 회귀식에 포함시켜야 고령자가 발병률이 증가하는 나이 효과가 분리되어 골프가 발병률을 낮추는 실제 효과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회귀식을 계산하는 과정보다는 어떤 변수를 고려해야 할지, 누락된 중요한 변수는 없는지, 데이터를 어디서 수집해야 할지 등 올바른 회귀 모형을 디자인하는 과정이 더 중요함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챕터는 어떤 조치의 인과효과를 측정하는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회귀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인과효과를 측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경찰을 더 많이 배치하면 범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라는 질문에 설명 변수를 인구당 경찰 수, 종속 변수를 범죄율로 회귀 분석을 수행하면 양의 관계가 나타나 버립니다. 이는 사실은 범죄가 급증하는 도시일수록 더 많은 경찰을 고용한다는 역인과관계의 문제 때문에 발생합니다. 인과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실험자와 피실험자 모두 모르게 수행하는 이중은폐 방식의 무작위 통제 실험이 황금률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큰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첫째, 마약이나 중태의 영향 등 사람을 대상으로 무작위 실험을 강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기계나 실험용 쥐와 달리 사람들 간에는 상당히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표본 크기가 1000명 이상으로 충분히 크지 않다면 실험군과 대조군이 처리 효과 외에는 모든 면에서 유사하다고 가정하는데 무리가 따릅니다. 무작위 실험의 시행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대안을 모색하는데요. 첫째는 자연 실험으로 의도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 무작위 통제 실험과 비슷한 환경이 만들어진 상황을 의미합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테러 위험이 높은 날에는 경찰 인력이 보강되는데 테러 위협은 노상 범죄와 서로 관련이 없는 외생적인 변수이므로 경찰 인력 증가 및 범죄율에 미치는 인과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자연적 실험에 해당합니다. 둘째는 비동질 통제 집단 활용입니다. 명문대의 교육 효과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한 선별 효과 때문에 교육만의 순수한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운데요. 명문대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고도 비명문대에 진학한 학생들을 비동질 대조군으로 선정하면 명문대에 진학한 실험군과 비교가 가능합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불연속 분석이 있습니다. 간신히 자격 기준을 충족해 조치를 받은 실험군과 자격 기준에 아쉽게 미달되어 조치를 받지 못한 대조군의 결과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합격 점수가 60점인 경우 60점을 받은 학생들과 59점을 받은 학생들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실험군과 대조군, 조치 전과 후의 데이터를 수집해 실험군에서의 전후 차이가 대조군의 전후 차이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지를 검증하는 이중차분법이란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을 통해 통계학의 다양한 주제를 공부해 보았는데요. 과거에는 정보를 모으기가 힘들었지만 지금 우리에겐 너무나 많은 데이터가 넘쳐납니다. 통계에 따르면 자폐증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데 실제로 증가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단순히 자폐증으로 진단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을 뿐인지가 불분명합니다. 자폐증 발병률이 높은 곳은 교육 수준이 높은 부모가 몰려있는 지역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 통계학자들조차 진실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즉 빅데이터의 시대에도 진실을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은 여전히 쉬운 일이 아님을 저자는 강조합니다. 또한 프로그램 평가가 중요하지만 조치의 효과를 잘 정의하고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자는 평가 방식이 옳다고 확신하기 전에는 이에 기반한 보상과 처벌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미국 공군사관학교는 필수 과목의 교육과정이 동일하며 각 반에 무작위로 학생을 배정합니다. 교수 평가 결과 강의 경험이 적은 교수가 가르친 학생들이 기초과목 표준시험에서 더 좋은 성적을 달성했는데요. 하지만 더 장기간에 걸친 학생 성과를 분석한 결과 경험이 많은 교수에게서 배운 학생들이 고학년 과목에서 더 높은 성적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즉 경험이 적은 교수일수록 기초과목 수업에서 시험을 위한 강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프로그램 평가 초기에는 이를 보상 및 처벌과 바로 연계하지 않고 순수한 연구 관점에서 장기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벌거벗은 통계학 책을 주마간산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책 전체의 구조를 대략 파악하셨으니 책을 구해 직접 읽어보실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쉽게 써진 책이라서 주말 사이에 완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번에 또 다른 좋은 책을 소개하러 다시 오겠습니다.